미술관에서 보낸 첫날 밤. 큰 길로 나오자마자 제이미는 회계 담당자로서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다. 미술관까지 걸어가자. 걸어간다고? 여기서 미술관까지 40블록도 넘는 거리라는 걸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럼 버스비가 얼만데? 클로디아가 소리쳤다. 버스라고? 누가 버스 탄대? 난 택시 탈 거야. 누나,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택시 탈 생각을 해? 우리 이제 용돈을 못 받아. 수입이 없단 말이야. 누나는 더 이상 낭비하면 안 돼. 우리가 쓰는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우리의 돈이라고. 우린 이제 하나라는 거 잊었어? 클로디아가 대답했다. 네 말이 맞아. 택시는 비싸. 버스가 싸지. 한 사람당 20센트밖에 안 하니까 버스를 타자. 한 사람당 20센트 밖에라니? 그럼 합쳐서 40센트잖아. 버스도 안 돼. 걸어가야 돼. 클로디아가 불평했다. 신발만 해도 40센트어치는 닳겠다. 꼭 걸어가야 돼? 제임스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어느 쪽으로 갈까? 나중에 딴소리 안 할 거지? 제이미는 아무 대답도 안 했지만 클로디아는 표정만 보고도 제이미의 대답을 알 수 있었다. 클로디아는 한숨을 쉬었다. 제이미가 24달러가 넘는 돈을 모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기꾼에다 구두쇠니까. 클로디아는 제이미가 구두쇠 노릇을 할 작정이니 자기도 다시는 버스를 타자고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리 괴로워도 절대로 내색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제이미는 후회하겠지. 나는 소리 없이 푹 쓰러질 거야. 클로디아가 제이미에게 말했다. 메디슨 거리로 가는 게 좋겠어. 5번 거리로 가면 우리의 귀중한 돈을 쓰고 싶을 곳이 너무 많을 테니까. 5번 거리에는 화려한 상점들이 다 모여 있거든.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조금 떨어져서 걸었다. 클로디아의 바이올린 가방이 자꾸 제이미에게 부딪히자 제이미는 클로디아보다 몇 걸음 앞서 걸었다. 클로디아는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여 걸음이 느려진다고 믿었다. 클로디아는 6학년? 오등반이긴 하지만 아직 과학 시간에 근육 피로 현상은 배우지 않았지. 그에 비해 제이미는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미는 클로디아보다 한 블록 반이나 앞서 걷게 되었다. 제이미가 빨간 신호등에 걸려 서 있을 때야 둘은 잠깐씩 만났다. 한 번은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잠깐 만났을 때 클로디아가 제이미에게 메디슨 거리 80번가 모퉁이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 5번 거리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클로디아는 약속한 모퉁이에서 제이미를 만났다. 제이미는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번화한 그 거리에서 나침반을 맞춰 보고는 왼쪽 길로 가면 정북서쪽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알려주었다. 클로디아는 피곤한 데다 손가락, 발가락, 코끝 같은 곳이 시렸다. 하지만 다른 곳은 두툼한 겨울옷 때문에 땀이 났다. 클로디아는 너무 더운 것도 너무 추운 것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는 건 딱 질색이었다. 나도. 정북서쪽으로 가라. 정북서쪽으로 가라. 클로디아는 제이미의 말투를 흉내내며 비아냥거렸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안 되니? 뭐가 그렇게 거창해? 네가 데니얼분, 미국, 특히 켄터키주를 개척한 사람. 이라도 돼? 내가 장담하는데 헨리 어드슨, 영국의 항해가, 탐험가 이후로 맨해튼에서 나침반을 사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제이미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활기차게 80번가의 모퉁이를 돌아서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거리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클로디아는 제이미와 싸우고 싶었다. 몸속에서 분노의 열이 치솟아 걸어오는 동안 쌓인 이산화탄소를 확확 달구었다. 클로디아는 조금이라도 그 열을 쏟아내지 않으면 곧 폭발할 것만 같았다. 클로디아는 제이미에게 트집을 잡았다. 우리는 이목을 피해야 한다는 걸 모르니? 이목을 피해야 한다는 게 뭔데? 남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고. 제이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누나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뉴욕은 참 숨기 좋은 멋진 곳이야. 아무나도 서로를 못 알아보잖아? 클로디아가 제이미의 말을 고쳐주었다. 그냥 아무도야. 클로디아는 제이미를 빤히 쳐다보다가 제이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클로디아는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래서 제이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클로디아가 똑똑하다는 것, 뉴욕이 멋진 도시라는 건 사실이었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던 것들이 어느새 잠잠해졌다.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 클로디아는 이미 싸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없었다. 클로디아와 제이미가 어벙거리에 있는 미술관 정문으로 들어가자 경비원이 관람객 숫자 측정기를 찰칵찰칵 2번 울렸다. 경비원은 미술관에 들어오는 사람 숫자는 꼭 세지만 나가는 사람 숫자는 세지 않는다. 내 운전사 셸던한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모리스라는 친구가 있거든. 나는 이따금씩 셸던더러 모리스를 통해 이런저런 정보를 얻어오라고 하지. 모리스는 자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모리스는 미술관의 보안 사항만 빼고는 무엇이든 말해주지. 하지만 대답하기 싫거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면 모리스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네. 난 말할 권리가 없어. 보안 사항이거든. 클로디아와 제이미가 미술관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였고 미술관은 한창 혼잡했다. 수요일이면 보통 26,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미술관을 찾아온다. 사람들은 바닥 면적이 8만 제곱미터도 넘는 드넓은 미술관 곳곳에 흩어져 이 전시실에서 저 전시실로 또 다른 전시실로 끊임없이 돌아다닌다. 수요일이면 고상한 할머니들이 브로드웨이 공연을 보기 전에 짬을 내어 찾아온다. 할머니들은 짝을 지어 돌아다닌다. 그 할머니들은 하나같이 옆으로 끈을 묶는 편한 신발을 신고 다녀 한눈에 일행임을 알 수 있다. 관광객들도 수요일에 미술관을 방문한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남자들과 발이 아파 보이는 여자들은 단박에 관광객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여자들은 대개 뾰족 구두를 신고 있다. 그런 구두를 신었으니 발이 아파도 싸지. 미술학교 학생들도 미술관에 찾아온다. 그 학생들은 특별히 요일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온다. 학생들도 짝을 지어서 돌아다닌다. 그리고 하나같이 까만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섹슨버그, 자네는 이런 광경들을 하나도 보지 못했을 거야. 부끄러운 줄 알게. 그 반짝거리는 구두를 한 번도 미술관에 들여놓은 적이 없으니. 매주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온다네. 캔자스주의 맨카토시 같은 미술관이 없는 곳에서도 프랑스의 파리처럼 미술관이 많은 곳에서도 오지. 그리고 미술관이면 당연히 그래야 하듯이 누구나 공짜로 들어간다네. 크고 넓고 아름답고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곳. 게다가 복잡하기까지 하다네. 제이미 킹케이드도 만족할 만큼. 원래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책가방과 아기가방을 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미술관에 온 것을 보고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어쨌든 날마다 1,000명쯤 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술관을 찾아오기 때문이다. 미술관 입구에 서 있는 경비원도 클로디아와 제이미를 불러 세워서 악기 가방과 책 가방을 맡기고 들어가라는 말만 했다. 그건 규칙이었다. 미술관에는 가방, 음식, 우산을 갖고 들어갈 수 없다. 경비원이 보는 앞에서는 규칙이든 아니든 클로디아는 그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관실 안에 무료라고 적힌 커다란 표지판이 붙어 있으니 제이미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제이미는 기를 쓰고 반대했다. 제이미는 클로디아를 한쪽으로 끌고 가 자기더러 어떻게 잠옷을 갈아입으란 말이냐고 따졌다. 잠옷이 조그맣게 돌돌 말려서 트럼펫 가방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클로디아는 제이미를 안심시켰다. 4시 반에는 반드시 가방을 되찾을 작정이다. 그러고 나서 앞문으로 미술관을 나왔다가 5분 안에 뒷문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뒷문은 주차장과 어린이 박물관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일단 미술관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2번 짐도 없이 홀가분하게 잠잘 곳을 찾아 돌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돈도 안 든다. 클로디아는 짐과 함께 외투도 맡겼다. 그러나 제이미는 스키 점퍼를 입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점퍼를 입고 지퍼를 잠그면 셔츠와 바지 사이로 드러난 속살이 가려진다. 게다가 도톰한 안감 덕분에 24달러어치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덜 새어나왔다. 클로디아는 더운 것을 참지 못하지만 제이미는 땀 나는 것, 약간 더러운 것, 그리고 복잡한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제이미는 점심부터 먹고 싶어 했다. 클로디아는 1층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으면 했지만 제이미는 지하에 있는 간이식당에서 먹자고 했다. 제이미는 간이식당이 근사하진 않아도 값이 쌀 거라고 생각하고 재무장관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둘째 말하면 서러울 구두쇠로서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갔다. 막상 간이식당에 들어가 보니 클로디아도 썩 싫지는 않았다. 그곳은 멋은 없지만 깨끗했다. 제이미는 음식값에 기겁했다. 간이식당에 들어갈 때는 28달러 61센트가 있었지만 식당을 나올 때는 배불리 먹지도 못했는데 27달러 11센트밖에 남지 않았다. 제이미가 비난하듯이 물었다. 아, 누나는 음식값이 그렇게 비싼 줄 알고 있었어? 이제 보니 버스를 안 탄 게 참 잘한 일이란 걸 알겠지? 클로디아는 수긍할 수 없었다. 버스를 타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부모님이자 제이미의 부모님이 너무 인색한 탓에 가출한 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부터 생계비 걱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을 뿐이다. 클로디아는 제이미의 말을 대꾸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제이미는 눈치채지 못했다. 제이미는 그저 돈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제이미가 물었다. 경비원 아저씨랑 카드놀이를 할 수 없을까? 클로디아가 말했다. 바보 같은 짓이야. 아, 왜 카드를 가져왔단 말이야. 한 벌 통째로. 그런 짓은 이목을 피하는 것과는 정반대야. 날마다 수천 명이 드나드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라고 해도 자기랑 카드놀이를 하는 애를 못 알아볼 것 같아? 제이미는 자존심이 상했다. 나는 2학년 내내 그리고 3학년인 지금까지 줄곧 브루스를 속여왔다. 그런데도 브루스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걸. 제이미, 그래서 네가 뻔히 이길 줄 알고 카드놀이를 한 거야? 제이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 그래. 게다가 브루스는 잭, 킹도 정확히 몰라. 항상 헷갈려 한다고. 왜 제일 친한 친구를 속이니? 나도 잘 몰라. 아무래도 난 복잡한 걸 너무 좋아하나 봐. 아, 이제 돈 걱정은 그만두자. 미술관이 문을 닫았을 때 숨어있을 곳이나 걱정해. 둘은 안내소에서 지도를 한 장 얻었다. 물론 공짜였다. 미술관이 문을 닫을 때부터 경비원들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가 가장 위험한 고비였다. 클로디아는 그 위험한 시간에 숨어있을 곳을 골랐다. 미술관이 닫히기 직전에 클로디아는 여자 화장실에, 제이미는 남자 화장실에 숨기로 했다. 클로디아가 제이미에게 말했다. 1층 식당 근처의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어. 나는 밤에 화장실에 있는 거 싫어. 온통 타일이잖아. 거긴 추워.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린단 말이야. 지금도 이렇게 짤랑짤랑거리는데. 클로디아는 제이미에게 손 씻는데 말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올라서 있어. 클로디아의 말에 제이미가 물었다. 그 위에 올라서라고? 뭐 위에 서라는 말이야? 클로디아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너도 알잖아. 그거 위에 변기 위에 서란 말이야. 제이미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말해줘야 했다. 그래, 변기가 아니면 뭐겠니? 남자 화장실 안에 변기 말고 다른 게 또 있어?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화장실 문은 살짝 열어두고. 클로디아가 말을 마치자 제이미가 물었다. 발은 올리고 고개는 숙이고 문은 열어둬라? 왜? 화장실을 검사할 때는 틀림없이 문 밑으로 발이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볼 테니까 우리는 경비원이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집에 간 게 확실하다 싶을 때까지 거기 숨어 있어야 해. 제이미가 물었다. 야간 경비원은 어떻게 해? 클로디아는 실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 있게 말했다. 아, 틀림없이 야간 경비원이 돌아다니겠지. 하지만 경비원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주로 지붕 근처를 돌아다닐 거야. 우리는 그 전에 미술관에 들어와 있을 테고, 야간 경비원은 주로 직원용 좁은 통로로 걸어다녀. 되도록이면 빨리 경비원의 습관을 알아내야 해. 미술관 안에는 도둑을 막기 위해 주로 도난 경보기가 작동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는 창문이나 문이나 귀중한 그림들만 안 건드리면 돼. 자, 밤에 잘 곳을 찾자. 아이들은 프랑스와 영국의 훌륭한 가구들이 전시된 방들을 돌아다녔다. 그런 동안 클로디아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가출을 골랐음을 새삼 확인했다. 클로디아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쓰던 알라그잖아. 하다못해 글씨 쓰는 탁자라도 앉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가구가 놓여있는 전시대에 올라서지 말라는 경고판들이 사방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의자들은 팔걸이에 비단줄이 쳐져 있어서 앉아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되려면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클로디아는 완벽하리만큼 훌륭해 보이는 침대를 발견하고 제이미한테 거기서 자자고 했다. 그 침대는 높은 닷집이 달려있고 머리맡에는 아름답게 조각된 판자가, 침대 발치에는 2개의 거대한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다. 잭슨버그, 나는 그 침대를 잘 알고 있다네. 그건 내 침대 못지않게 크고 화려하지. 또 내 침대와 마찬가지로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예전에 나도 내 침대를 미술관에 기증할까 생각했지만 다행히 운터마이어 씨가 먼저 기증했다 하더군.
그제야 비로소 한시름 놓았다네. 이제는 미술관에도 없는 침대를 독차지한다는 가책을 느끼지 않고 침대에서 즐겁게 잘 수 있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나는 기증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클로디아는 이미 그렇게 훌륭한 물건들을 쓰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반면 제이미는 가출까지 했는데 집에서처럼 고작 침대에서 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제이미는 차라리 화장실 바닥에서 자는 편이 더 뿌듯했을 것이다. 그때 클로디아가 제이미를 침대 발치로 끌고 가서 안내판에 쓰여있는 것을 읽게 했다. 제이미가 읽었다. 전 시대에 올라가지 마시오. 클로디아는 제이미가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알고 나머지 문구를 대신 읽어주었다. 귀빈용 침대. 로버트 더글리경의 첫째 부인인 에이미 로브사트가 이 침대에서 죽었는데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글리경은 나중에 백작? 제이미가 씩 웃음을 터뜨렸다. 어련하겠어, 클로드 누나. 누나는 누나로도 잔소리꾼으로도 다 소질이 있어. 클로디아가 대꾸했다. 어련하겠니, 제이미. 넌 정말 동생으로도 구두쇠로도 다 소질이 있어. 바로 그때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그것을 나한테 설명하라고 애썼지만 딱 꼬집어 얘기하지 못했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눈치챘지만 그 아이들에겐 말해주지 않았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려는 것은 너무나 현대적인 방식이다. 특히 클로디아한테는 말해주지 않을 작정이다. 가뜩이나 클로디아는 설명거리가 너무 많은 아이다. 응? 그때 일어난 일은 바로 이것이다. 그 두 아이가 한패가 된 것이다. 가출하기 전에도 둘이 함께 행동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패라는 느낌은 받지 않았다. 한패가 되었다고 해서 둘 사이에 말다툼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패가 된 뒤로는 말다툼도 모험의 일부가 되었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한패가 된 느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두 아이의 말다툼은 별로 달라진 점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염려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동시에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특히 서로에게 신경을 쓴 시간보다 각자 행동하던 시간이 더 많은 남매가 그러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둘은 계획대로 행동했다. 우선 미술관에서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온 다음 다시 뒷문으로 들어갔다. 뒷문 입구에 있던 경비원이 악기 가방을 맡기라고 하자 클로디아는 엄마를 찾아서 나오려고 한다고 둘러댔다. 경비원은 아이들이 미술관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다른 경비원이 다시 막을 줄 알고 군말 없이 보내주었다. 하지만 둘은 그 뒤로 종이 울릴 때까지 다른 경비원들을 용케 피해 다녔다. 종소리는 5분 안에 미술관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재빨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5시 30분까지 꼼짝 않고 화장실에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간 게 확실해지자 비로소 둘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만났다. 겨울날 5시 30분이면 날이 어두워졌을 때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만큼 어두운 곳은 없을 것 같았다. 높디 높은 천장은 그 높이만큼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복도만 몇 킬로미터를 걸어갔다. 다행히 복도가 넓어서 물건에 부딪히진 않았다. 마침내 둘은 영국 르네상스관에 들어섰다. 제이미는 겨우 6시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고 도단하니까 금방 잠들 줄 알고 곧장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배도 고팠다. 그것도 잠이 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불편하기도 했다. 제이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잠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누웠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았다. 클로디아는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클로디아도 배가 고프고 또 무엇보다도 불편했다. 우아하고 낭만적이기 그지없는 침대에서 이렇게 지독한 곰팡내가 나다니. 클로디아는 향기가 나는 강력 세제로 몽땅 빨아버리고 싶었다. 제이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여전히 찜찜했다. 잡힐까봐 불안한 것은 아니었다. 클로디아가 계획을 치밀하게 짜놓았기 때문에 잡힐 걱정은 없었다. 낯선 곳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찜찜하기는 클로디아도 마찬가지였다. 제이미는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다. 마침내 생각이 났다. 제이미가 속삭였다. 있잖아 클로드 누나, 나 양치질을 안 했어. 클로디아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제이미 밥 먹을 때마다 이를 닦을 순 없잖아. 둘은 함께 소리 죽여 키득거렸다. 클로디아가 제이미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집에서 잠잘 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클로디아는 고단했다. 클로디아는 철분이 부족하여 빈혈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피가 지쳤어. 어쩌면 날마다 스트레스와 긴장에 찌들어 사느라 몸이 약해졌는지도 모르지.
배가 고파서 머리가 어지러운 건지도 모르고 뇌세포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꼭 필요한 산소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괜한 걱정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기 때문이다. 바빴을 뿐 아니라 특별한 날이었다. 그래서 클로디아는 미술관의 깊은 고요 속에 누워 곁에 누운 동생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부드러운 정적에 몸을 맡겼다. 그 고요가 마음을 달래주었다. 소리 없는 고요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서서히 스며들어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아이들은 몸을 쭉 뻗고 긴장을 풀었다. 클로디아는 이제 산소와 스트레스 대신 미끄럼틀, 모피, 바나나, 평화 같은 조용한 단어들을 떠올렸다. 야간 경비원의 발소리도 이제 나른한 자장가가 되어버린 그 고요 속에 또박또박 사부음표를 더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둘은 야간 경비원이 지나간 뒤에도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런 후 서로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잠이 들었다. 둘 다 잠버릇이 얌전한 데다 짙은 어둠에 덮여서 있어서 밤새 들키지 않았다. 물론 침대에 둘러쳐진 커튼 장식 덕도 있었지.